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듯한 기분, 상대방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상담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내담자가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신호를 보고 알아차리나요? 그리고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나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학대인지 확신하지 못해 전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을 상담사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 내담자의 경우 그들의 상황이 정서적 학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학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리게 한 뒤 현재 겪는 상황이 스스로 내린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학대로 규정하든 아니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뜻 들으면 내담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분야를 깊이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학대, 즉 심리적 학대의 가장 무서운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현실 판단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미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스스로 학대인지 판단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해서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를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어디가 아프신 것 같으세요? 스스로 진단명을 내려보시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상담사는 내담자가 겪는 증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혹은 내담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기질적 문제인지를 분별해내야 할 전문적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 경험 속에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묵살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무언가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을 때 남편이 그 말을 비웃거나 당신이 또 예민하게 구내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이야기합니다. 방금 당신은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당신의 아내를 묵살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였던 아내는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경험에 제 감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처음이에요. 제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받으니 너무 큰 위로가 되어 바로 이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라며 발뺌하겠지만 전문가는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방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내분의 말을 어떻게 무시하고 깎아내렸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이런 상황, 혹시 두 분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나요? 이 질문의 피해자는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방금 보신 저 모습이 바로 저의 매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명명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인지 가해자에게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구체적인 신호를 보고 정서적 학대를 감지할까요? 저는 특히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 걱정되고 속상해, 혹은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방을 나가버리는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가해자는 거의 항상 세 가지 패턴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방어, 무시, 그리고 지배입니다. 그는 즉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혹은 그런 걸로 뭘 그래 라며 상대의 감정을 하찮게 무시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며 상황을 지배하려 듭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봐.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메커니즘이며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쓰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제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조종을 당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 경험이 정말로 학대로 불릴 만한 것인지 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몇몇 행동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상담사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학대가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절대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파트너를 직접 만나보거나 이야기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학대자라고 진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며 이게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상담사는 제게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어떤 상황이든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저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제 감정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그냥 한 번만이라도 네, 당신이 옳아요. 그건 명백한 학대적인 행동입니다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제 상담사는 그 대신 제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확인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길고 답답하고 좌절스럽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행동을 학대적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상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학대 관계로 인해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 맞다는 전문가의 권위 있는 확인과 지지입니다. 그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설 힘을 얻은 후에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내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고통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당신의 편에 서서 함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현명한 조력자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듯한 기분, 상대방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상담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내담자가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신호를 보고 알아차리나요? 그리고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나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학대인지 확신하지 못해 전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을 상담사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 내담자의 경우 그들의 상황이 정서적 학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학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리게 한 뒤 현재 겪는 상황이 스스로 내린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학대로 규정하든 아니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뜻 들으면 내담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분야를 깊이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학대, 즉 심리적 학대의 가장 무서운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현실 판단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미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스스로 학대인지 판단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해서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를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어디가 아프신 것 같으세요? 스스로 진단명을 내려보시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상담사는 내담자가 겪는 증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혹은 내담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기질적 문제인지를 분별해내야 할 전문적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 경험 속에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묵살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무언가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을 때 남편이 그 말을 비웃거나 당신이 또 예민하게 구내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이야기합니다. 방금 당신은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당신의 아내를 묵살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였던 아내는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경험에 제 감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처음이에요. 제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받으니 너무 큰 위로가 되어 바로 이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라며 발뺌하겠지만 전문가는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방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내분의 말을 어떻게 무시하고 깎아내렸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이런 상황, 혹시 두 분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나요? 이 질문의 피해자는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방금 보신 저 모습이 바로 저의 매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명명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인지 가해자에게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구체적인 신호를 보고
정서적 학대를 감지할까요? 저는 특히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 걱정되고 속상해, 혹은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방을 나가버리는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가해자는 거의 항상 세 가지 패턴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방어, 무시, 그리고 지배입니다. 그는 즉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혹은 그런 걸로 뭘 그래 라며 상대의 감정을 하찮게 무시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며 상황을 지배하려 듭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봐.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메커니즘이며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쓰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제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조종을 당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 경험이 정말로 학대로 불릴 만한 것인지 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몇몇 행동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상담사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학대가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절대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파트너를 직접 만나보거나 이야기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학대자라고 진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며 이게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상담사는 제게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어떤 상황이든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저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제 감정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그냥 한 번만이라도 네, 당신이 옳아요. 그건 명백한 학대적인 행동입니다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제 상담사는 그 대신 제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확인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길고 답답하고 좌절스럽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행동을 학대적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상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학대 관계로 인해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 맞다는 전문가의 권위 있는 확인과 지지입니다. 그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설 힘을 얻은 후에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내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고통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당신의 편에 서서 함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현명한 조력자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듯한 기분, 상대방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상담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내담자가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신호를 보고 알아차리나요? 그리고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나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학대인지 확신하지 못해 전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을 상담사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 내담자의 경우 그들의 상황이 정서적 학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학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리게 한 뒤 현재 겪는 상황이 스스로 내린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학대로 규정하든 아니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뜻 들으면 내담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분야를 깊이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학대, 즉 심리적 학대의 가장 무서운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현실 판단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미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스스로 학대인지 판단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해서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를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어디가 아프신 것 같으세요? 스스로 진단명을 내려보시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상담사는 내담자가 겪는 증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혹은 내담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기질적 문제인지를 분별해내야 할 전문적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 경험 속에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묵살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무언가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을 때 남편이 그 말을 비웃거나 당신이 또 예민하게 구내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이야기합니다. 방금 당신은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당신의 아내를 묵살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였던 아내는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경험에 제 감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처음이에요. 제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받으니 너무 큰 위로가 되어 바로 이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라며 발뺌하겠지만 전문가는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방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내분의 말을 어떻게 무시하고 깎아내렸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이런 상황, 혹시 두 분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나요? 이 질문의 피해자는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방금 보신 저 모습이 바로 저의 매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명명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인지 가해자에게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구체적인 신호를 보고 정서적 학대를 감지할까요? 저는 특히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 걱정되고 속상해, 혹은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방을 나가버리는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가해자는 거의 항상 세 가지 패턴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방어, 무시, 그리고 지배입니다. 그는 즉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혹은 그런 걸로 뭘 그래 라며 상대의 감정을 하찮게 무시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며 상황을 지배하려 듭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봐.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메커니즘이며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쓰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제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조종을 당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 경험이 정말로 학대로 불릴 만한 것인지 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몇몇 행동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상담사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학대가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절대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파트너를 직접 만나보거나 이야기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학대자라고 진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며 이게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상담사는 제게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어떤 상황이든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저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제 감정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그냥 한 번만이라도 네, 당신이 옳아요. 그건 명백한 학대적인 행동입니다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제 상담사는 그 대신 제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확인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길고 답답하고 좌절스럽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행동을 학대적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상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학대 관계로 인해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 맞다는 전문가의 권위 있는 확인과 지지입니다. 그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설 힘을 얻은 후에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내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고통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당신의 편에 서서 함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현명한 조력자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듯한 기분, 상대방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상담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내담자가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신호를 보고 알아차리나요? 그리고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나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학대인지 확신하지 못해 전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을 상담사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 내담자의 경우 그들의 상황이 정서적 학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학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리게 한 뒤 현재 겪는 상황이 스스로 내린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학대로 규정하든 아니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뜻 들으면 내담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분야를 깊이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학대, 즉 심리적 학대의 가장 무서운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현실 판단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미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스스로 학대인지 판단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해서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를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어디가 아프신 것 같으세요? 스스로 진단명을 내려보시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상담사는 내담자가 겪는 증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혹은 내담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기질적 문제인지를 분별해내야 할 전문적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 경험 속에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묵살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무언가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을 때 남편이 그 말을 비웃거나 당신이 또 예민하게 구내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이야기합니다. 방금 당신은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당신의 아내를 묵살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였던 아내는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경험에 제 감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처음이에요. 제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받으니 너무 큰 위로가 되어 바로 이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라며 발뺌하겠지만 전문가는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방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내분의 말을 어떻게 무시하고 깎아내렸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이런 상황,
혹시 두 분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나요? 이 질문의 피해자는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방금 보신 저 모습이 바로 저의 매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명명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인지 가해자에게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구체적인 신호를 보고 정서적 학대를 감지할까요? 저는 특히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 걱정되고 속상해. 혹은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방을 나가버리는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가해자는 거의 항상 세 가지 패턴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방어, 무시, 그리고 지배입니다. 그는 즉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혹은 그런 걸로 뭘 그래 라며 상대의 감정을 하찮게 무시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며 상황을 지배하려 듭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봐.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메커니즘이며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쓰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제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조종을 당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 경험이 정말로 학대로 불릴 만한 것인지 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몇몇 행동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상담사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학대가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절대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파트너를 직접 만나보거나 이야기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학대자라고 진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며 이게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상담사는 제게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어떤 상황이든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저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제 감정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그냥 한 번만이라도 네, 당신이 옳아요. 그건 명백한 학대적인 행동입니다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제 상담사는 그 대신 제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확인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길고 답답하고 좌절스럽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행동을 학대적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상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학대 관계로 인해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 맞다는 전문가의 권위 있는 확인과 지지입니다. 그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설 힘을 얻은 후에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내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고통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당신의 편에 서서 함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현명한 조력자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듯한 기분, 상대방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상담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내담자가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신호를 보고 알아차리나요? 그리고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나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학대인지 확신하지 못해 전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을 상담사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 내담자의 경우 그들의 상황이 정서적 학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학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리게 한 뒤 현재 겪는 상황이 스스로 내린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학대로 규정하든 아니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뜻 들으면 내담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분야를 깊이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학대, 즉 심리적 학대의 가장 무서운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현실 판단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미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스스로 학대인지 판단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해서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를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어디가 아프신 것 같으세요? 스스로 진단명을 내려보시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상담사는 내담자가 겪는 증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혹은 내담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기질적 문제인지를 분별해내야 할 전문적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 경험 속에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묵살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무언가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을 때 남편이 그 말을 비웃거나 당신이 또 예민하게 구내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이야기합니다. 방금 당신은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당신의 아내를 묵살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였던 아내는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경험에 제 감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처음이에요. 제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받으니 너무 큰 위로가 되어 바로 이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라며 발뺌하겠지만 전문가는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방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내분의 말을 어떻게 무시하고 깎아내렸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이런 상황, 혹시 두 분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나요? 이 질문의 피해자는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방금 보신 저 모습이 바로 저의 매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명명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인지 가해자에게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구체적인 신호를 보고 정서적 학대를 감지할까요? 저는 특히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 걱정되고 속상해, 혹은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방을 나가버리는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가해자는 거의 항상 세 가지 패턴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방어, 무시, 그리고 지배입니다. 그는 즉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혹은 그런 걸로 뭘 그래 라며 상대의 감정을 하찮게 무시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며 상황을 지배하려 듭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봐.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